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순차식 서구의 침략에 맞서다 내용과 그 다음 차식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서구의 침략에 맞서다 이 단원 공부하기 앞서서 이전 차식 진단평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이곳을 다시 중건했죠. 자, 조선 왕조의 주 궁궐인 경복궁이죠. 경복궁. 자, 지방 양반의 근거지로서 흥선대원군이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죠. 서원입니다. 자, 학습 목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과정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서양의 침략에 맞서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개념 정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1번 천주교 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주교를 박해했다. 즉 당시 조선이 천주교를 탄압했다는 건데요. 그 과정, 그 배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흥선대원군은요. 우리 북방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점점 조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자, 우리나라 이렇게 북방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우리나라 이 북방의 경계는 이 중국의 청나라랑 접해 있었는데 저기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 조선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점점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홍선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 세력을 조선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나라를 견제해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견제. 자, 그래서 음, 이 자연스럽게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하니 천주교, 이 조선에 자꾸 천주교가 퍼지고 하는 거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허용하는 듯한, 좀 천주교를 허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꾸 고조가 되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를 처형합니다. 자, 이게 1866년의 일이었는데요. 그 해가 병인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인년에 천주교를 박해했다, 탄압했다라고 해서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해지만 그 이후에 병인 양요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역시 병인년, 그 해가 병인년이어서 그렇고요. 양요라는 건 서양 애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하고 옛날에 배웠던 육십간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육십간지. 육십간지가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전근대에 우리가 그 해를 부르는 이름을 뭐 2021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고 이렇게 10간이라고 하는 한자들과 12지라고 하는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그 해를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라서 올해는 신축년이잖아요. 다음은 임인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옛날에 약간 한자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요. 지금의 서기 연도랑 비교를 해보면 4, 5, 6, 7, 8, 9, 0, 1, 2, 3 이라고 하는 숫자랑 매칭이 돼요. 즉, 갑으로 시작하는 년은 서기로 따졌을 때 4년으로 끝나는 연도고요. 을은 5년, 그 다음에 병은 6년 이런 식으로요. 정은 7년, 무는 8년.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두면은 근대사 공부할 때 연도 기억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1866년에 병인양요, 71년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을 6이니까 병, 1이니까 신, 2니까 임,
이니까 4, 을이니까 5, 요런 식으로 갑이니까 4, 요런 거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건과 12지는 총 60개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음, 여기서 그 60을 더하면요. 예를 들자면 병인년에 60년을 더하면 1866 더하기 60이니까 1926년이겠죠? 이때도 병인년이고요. 또 80을 더해서 60을 더해서 1986년도 병인년이고요. 그리고 또 60을 더해가지고 2046년도 병인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도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60간지랑 이런 거 내용 좀 기억하고 계시면 근대사 공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혹시 뭐 카메라로 찍어서 기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됐죠? 자, 그래서 60간지를 잘 기억을 한 사람은 병인년, 병으로 시작하니까 숫자로 6으로 끝나는 연도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배경.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했다. 즉, 프랑스가 선교사 처형하고 막 신자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프랑스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목적은 이거죠, 사실. 프랑스랑 교역하자, 통상하자. 그러면서 프랑스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을 합니다. 인천 옆에 있는 섬 있죠. 자, 조선의 수비 강화, 프랑스군의 재침입과 강화부 점령,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장수 이름 한성근입니다. 그리고 한성근이 어디에서 프랑스군과 싸웠는지 문수산성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 양원수라고 하는 장수의 이름 그리고 양원수가 싸웠던 삼낭성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93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요. 93페이지 지도. 자, 요렇게 당시 프랑스 함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리고 어, 이게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죠, 여기. 이 섬으로 쳐들어온 이유는 여기 이렇게 돌아서 한강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위로 가서 한강을 따라 들어가면 서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서울. 자, 그런데 어,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성근은 문수산성, 그 다음에 양원수는 삼낭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옛날에 문성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문성근. 그래서 문수산성, 한성근에서 문성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삼낭성이 양원수라고 해서 삼원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기억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문성근, 삼원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 자, 프랑스군은 우리 부대들이 저항을 하니까 퇴각을 했어요. 퇴각 과정에서 강화도의 주요 시설을 파괴했고요. 특히 강화도의 외 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의계와 각종 문화재를 약탈합니다. 자, 외 규장각은 뭐냐면요. 정조 임금이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세운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이 있었죠. 자, 이 왕실 도서관에 딸린 부속 도서관인데 이게 강화도에 있었어요. 강화도에.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책들, 아주 훌륭한 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약탈했는데 특히 의궤라고 하는 거. 교과서 93페이지 뚱날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궤라는 것은요. 조선 왕조에서 어떤 의식을 치를 때, 행사를 치를 때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그 절차, 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사를 치를 때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이렇게 그림과 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애들이 눈에 딱 띄었을 때, 야, 그림도 막 되게 아름답고 책도 막 엄청 크거든요, 이거. 이거 보고, 야, 이거 쓸만하다 하니까 이걸 막 다 집어간 거예요. 근데, 숙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네. 네네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의궤를 약탈했는데요. 음, 흥선대원군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박해, 탄압을 합니다. 즉,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의 침략을 겪으면서 더, 오히려 더 서양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자, 교과서 93페이지 자료 좀 볼게요. 절두산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마포에 가면 절두산 순교 성지라고 있어요. 자, 여기는요, 조선정부 프랑스 침략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다? 천주교 신자에게 물었다. 즉, 조선정부는 프랑스가 침략한 거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두산이라는 이름의 절두는요, 머리를 자른다. 즉, 머리를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람을 처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처형시킬 때 썼던 이게 처형 기구예요. 되게 무섭죠? 옛날엔 여기에 피가 막 아주 막 흥건히 묻어 있었겠죠? 자, 혹시 서울에 가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들으면, 아, 프랑스 침략 이후에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곳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신미양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도가 병인박해 66년, 병인양요 66년,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까지 66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순서대로 해요. 병인박해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양요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시겠죠? 같은 해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요.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자, 통상을 요구한다는 건 장사하자, 미국하고 교역하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평양에서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미국 선원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자, 그러자 평양 관민, 즉 평양의 관리들하고 일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제너럴 셔머너의 소각을 불태우는 걸 지휘했던 인물이 나중에 우리 개화사상 공부할 때 나오는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은 나중에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 양반 출신의 개화사상가예요. 그래서 한번 이름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되게 통쾌하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패를 끼치던 미국 배를 불태웠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일종의 복선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국이 복수를 하러 와요. 보복을 하러 옵니다. 자,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실패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68년인데요.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합니다. 나랑 장사하자. 자, 통상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 오페르트가 아주 발칙한 짓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남연군이라고 하는 왕족의 묘를 도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연군이 누구냐?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친아버지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묘가 충남 예산군의 덕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오페르트가 여기 가가지고 이 남연군의 묘를 파헤친 거예요. 물론 도굴 자체는 미수로 그쳤지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진 거니 얼마나 그 시쳇말로 빡쳤겠어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 서양놈들은 아주 짐승 같은 놈들이구나. 부모의 무덤을 파헤치는 아주 무도한 놈들이구나. 이런 놈들하고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교역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서양에 대한 분노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자, 남연군의 묘 도굴 시도는 주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71년 신민년이에요. 71년 신민년.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66년에 일어났던 일을 5년이 지나서 책임을 묻는다? 이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개항시켜서 우리랑 교역을 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접근을 한 거고요. 그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어떻게 보면 구실로 삼은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 전개 과정을 보면요. 미군이 초지진, 덕진진이라는 곳을 점령하고요. 광성보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광성보에서요. 어제현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수비대가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항전을 해요. 결국 광성보는 미군한테 함락이 되지만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자, 이것도 어제현이라고 하는 이 장수 이름하고 광성보라고 하는 지명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지도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쨌든 미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광성보를 함락시켰는데요. 흥성대원군은 통상수교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미응돼. 시쳇말로 계속 쌩까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미국이랑 니네랑 통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니까 미군이 별 소득이 없으니 돌아갔어요. 다시 본국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 볼게요. 아까 병인양요 때 봤던 그 지도랑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강화도 있고, 강화도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광성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요. 이 광성보에서 어제현이라고 하는 장수가 미군하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광성보의 광, 어제현의 어. 그래서 연결하면 뭐가 돼요? 광어. 여러분 회 중에 광어회가 되게 인기가 있죠? 맛있죠? 그래서 광어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어회. 자, 그리고 미국이 쳐들어왔을 테니까 신미양요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미양요, 광어회, 그다음 병인양요는 아까 본 것처럼 문성군하고 삼원수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라는 것을 건립을 하는데요. 척화비는 교과서 94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척화비라는 것은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역 거부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되게 많은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자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양, 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친을 주장하는 거다. 주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해설이 나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무서운 말이죠. 나라를 팔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척합이라는 것은요. 신미양요를 겪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설립한 비석으로서요. 자신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전 백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낸 거예요. 절대로 서양과는 교역해서는 안 된다. 서양 세력 멀리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자, 통상수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의의는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한 거예요. 그런데 언발에 오줌 넣기라고 하죠. 추울 때 언발에 오줌 넣으면 따뜻해요. 따뜻해 뜨끈뜨끈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줌 때문에 발이 더 차게 얼어붙겠죠. 그러니까 서양 세력을 일시적으로 막아낸 건 맞아요.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신미양요가 끝났을 때는 그래, 우리도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강화하면 서양 애들하고 해볼 만하다라고 어찌 보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한계는 뭐냐면 조선의 근대화를 점점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근대화가 지연된 조선은 되게 허약한 나라가 돼가지고 서양 세력도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동양 국가인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의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교과서 94페이지 자료로 이 부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음, 잠시만요. 아까 선생님이 저 강의하면서 큰 실수를 하나 했네요. 제너럴 셔먼 사건하고 병인양의 순서를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큰일 났네. 자, 뭐 다시 그 부분을 편집하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병인양요랑 제너럴 셔먼 사건이랑 제가 선생님이 순서를 아까 이 순서대로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인박해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이 제너럴 셔먼이고요. 그 다음이 병인양요예요. 선생님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교과서에 친절하게 몇 개월인지 나오죠. 1820년 7월에 먼저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그 다음에 9월에 병인양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68년에는 오페르트의 독일 실패. 그 다음에 71년에 신미양요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정합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병인양요예요. 자, 1871년 신미양요에 좀 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미양요 때 숫자기를 군함에 걸어놓은 미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미군들이 이렇게 배 위에 있고요. 한자로 장수 숫자라고 쓰여 있는 큰 깃발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광성보를 함락시킨 미군이 어제현 장군의 장군 깃발을 뺏은 거예요. 장수 깃발을. 그래서 미군이 이거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가서요. 미국의 그 육군사관학교 같은 곳에다가 이거를 보관을 했었어요.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2007년에 장기 임대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들여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보관하고 있는데 미국이 완전히 돌려준 건 아니고 약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관을 맡긴 상태입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병인 박해가 순서상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병인 양요입니다. 66년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이래요. 자, 정정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이거 아까 봤죠? 어제현 광성보. 자, 신미양요의 전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뭐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죠? 이건 병인양요인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죠. 그래서 한성군과 양원수가 각각 문수산성, 한성군, 문성군, 그다음에 삼낭성, 양원수, 삼원수 프랑스군을 물리쳤죠. 자, 그리고 미국은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해서요. 역시 강화도 섬을 침략을 하죠. 그러나 조선의 저항에 밀려서 물러났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척합이 담긴 의미를 정리해보자. 척합이 아까 함께 봤죠? 흥선대원군은 두 차례의 서양 애들의 난리를 겪으면서 자신의 무슨 정책, 통, 상, 수, 교, 거, 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척합의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탐구활동 생각을 키우자 교과서 95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구 열강의 공격에 맞선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용 다 같이 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내용을 보고 혹시 이게 자료로 나오면 병인양요 얘기하는 거다, 식미양요 얘기하는 거다 구분을 할 줄 알면 돼요. 보시면 프랑스군의 공격에 대한 그 기록인데요. 프랑스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병인양요라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군 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거 식미양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 각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흥선대원군이 관료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요.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서양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높은지, 통상수교를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합이 건립과 관련된 고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척합이가 빈칸으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아, 이거 척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랑캐들이 침범하고 있지만 화친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 종로 거리와 각 도해지에 뭐를 세워라? 척합이죠. 그래서 이 자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면 됩니다. 스스로 매듭짓기는 각자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뭐 별령 없어요. 자, 학습지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을 1분 20초 드릴게요. 시작.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병인 양육 때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던 무게를 나타내겠다? 규장각인데 어디 규장각? 바깥쪽에 있는 규장각, 강화도에 있는 규장각, 외규장각이죠. 자, 그 다음에요. 신미양 때 어제현이 이끄는 수비대가 어디에서 미군과 맞서 싸웠습니까? 자, 어제현 하면 그 회 중에 맛있는 회, 무슨 회? 광어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광성부겠네요. 그래서 광성부에서 어제현, 광어, 그리고 미군하고 싸운 거죠.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어떤 비석을 세웠어요. 자, 좀 전에 배운 척, 화, 비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자 한성군 부대가 문성군. 자, 이 병인양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병인양요 직후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아니죠. 병인양요가 아니고 신미양요예요. 병인박해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게 아니라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난 거죠. 거꾸로 됐어요. 삼정이 물론 삼낭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자 삼헌수 병인양요 때 맞죠? 이게 정답이네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강화도죠. 이거는 일본하고 맺은 거니까 아니고요. 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뭐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던 거죠? 뭘까요? 바로 제나럴 전문 사건이죠. 자, 4번 척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미양요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식미양요 끝난 다음에 척갈비가 걸렸던 거죠. 순서가 잘못됐네요. 서양 세력 배척하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맞아요. 개화파의 비석이 나타난 개화파는 아직 안 배웠지만 반대죠. 이 사람들 생각이 흥선대원군하고 반대인 사람들이에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령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웠다. 정답이네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안 끝났고요. 34차시인데요. 뭘 또 해, 하나 더 해,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연달아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좀 전에 배운 거.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을 뭐라 부르죠? 병인 양요라고 하죠. 병인 양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요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무슨 비를? 와, 이거 너무 자주 나온다 문제가 그죠? 척화비를 세웠죠. 자, 그리고요. 학습 목표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에서 개화 세력이 형성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읽었어요. 자, 1번 중국의 양모운동과 2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요. 이거는 세계사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시험으로는 안 내요. 안 내는데 우리 조선의 근대화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짚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수능 한국사에서도 이 내용 자체가 나오진 않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난 여기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걸 알아야 사실 조선의 근대화, 조선의 개항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중국에서는요 근대화 운동으로서 근대화 관련해서 태평천국 운동과 양모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건 되게 좀 신기하고 좀 특이한 거예요. 그 종교 운동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중국 청나라가 외국 상품이 자꾸 들어오고 전쟁에서 자꾸 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다 보니까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농민들이 불만이 막 고조된 상태에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등장합니다. 이 태평천국은 뭐냐면요. 청나라 왕조는 이제 망했다. 청나라 왕조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리지널 중국 애들, 한족 애들의 왕조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기독교적인 사상하고 중국의 전통 사상하고 이렇게 좀 혼합이 되어 있는 특이한 신흥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 태평천국 운동을요, 이 종교 운동을 한인 출신의 관료들과 서양 연합군 세력이 진압해버려요. 자, 그래서 태평천국의 꿈은 물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한인 관료들이 서양 애들의 무기를 본 거예요. 근데 서양 무기가 엄청 좋다는 거, 강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진국관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한인 관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야, 서양의 무기는 배워야겠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 홍장이라는 사람은 한국사에서도 좀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요.
중체 서용은 뭐냐면 중국의 체, 몸, 중국의 몸뚱아리, 그 다음에 서양을 이용한다. 즉 중국의 기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서양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자라는 주장으로서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자. 즉 여전히 그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의 생각을 하고 유교적인 사상을 따르고 하면서 과학 기술,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것만 서양 거를 좀 따라하자라는 주장이 중체 서양입니다. 자, 그래서요, 서양의 무기 만드는 거 따라해요. 군수산업, 공장, 산업시설 이런 거 만들고요. 서양의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자, 군수라는 거는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건데요. 교과서 97쪽의 사진을 보시면, 97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기 만드는 공장. 자, 이런 거를 중국에도 청나라에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유럽에 있는 어디 공장이 아니고, 당시 청나라에 있었던 공장이에요. 자, 그리고 한계를 볼게요.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고요.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온리 서양의 기술만. 그리고 관리들의 부당한 간섭 및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밑줄 치거나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뭐 빈칸 정도 채워두세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1868년인데요. 연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868년은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 세력한테 문호를 개방했던 해인데요. 그때 일본 천황이 메이지라고 하는 연호를 썼었어요. 그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유신이라는 것은 개혁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뭔가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어땠냐면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로 국내적으로 비판이 있었고요. 외국 상품이 수입되고 물가가 점점 오르는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뒤숭숭했던 거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요, 막부를 타도하자. 즉, 일본의 무인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막부를 타도하고 국왕, 그러니까 일본의 국왕은 걔네들이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하죠. 천왕이라고 하죠.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즉, 무사 정권을 무너뜨리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입헌 군주제 국가가 수립이 되는데요. 입헌 군주제라는 것은 군주가 있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가 있는 거고요. 입헌, 헌은 법이란 뜻이거든요. 법을 바탕으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가 입헌 군주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국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어, 뭐 스웨덴 같은 나라도 보면은 그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스웨덴 국왕. 그런 나라들은 헌법에 따라서 국왕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한다. 신분제? 그리고 뭐 시설을 도입한다.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근대산업 육성한다. 징병지책한다. 국민의무교육 실시한다. 등등 서양의 어떤 근대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교과서 97페이지 그림 좀 볼게요. 자, 메이지 정도 시기에 만들어진 기차를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철길을 깔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력거꾼들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온 형식의 그런 마차, 인력거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완전 서양 스타일이잖아요. 옷 입은 것도 보면은 조금 사는 사람들은 서양의 복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본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보면은 서양식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도 잘랐죠? 짧게.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우리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거를 자꾸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뭐냐면 97페이지, 교과서 9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진이 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은요,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당시 그 일본의 어떤 그 젊은 에리트들이 서양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서양과 맺은 그 불평등한 조약을 재개정하려고 갔던 일종의 외교 사절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약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서양의 문물을 보고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일본의 근대화의 지지 세력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바로 안중근이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빵 쏴가지고
사살했던 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가 젊었을 때 이와쿠라 도모미를 따라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서양을 유럽을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여 제도와 문물을 공부하고 1년 10개월 만에 귀국했던 그런 사절단입니다. 자, 한국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이 두 번째 건데요. 정한론이라는 거예요. 정한론 요거 밑줄 쳐주세요. 요거는 한국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한론은요. 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조선의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요구해요. 근데 조선 입장에서 이게 아주 건방진 제안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황제 국가인 것처럼 막 우리한테 의시되면서 우리를 낮게 깔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얘네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그냥 이걸 거부한 거죠. 싫어 임마 라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 정부 내에서 대두된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즉 하는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한반도 조선 한반도를 정벌하자. 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조선은 뭐라고 있었냐? 조선에서는 개국 통상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나라의 문호를 열고 통상 서양과 장사를 하자, 서양과 교역을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자, 개국 통상론의 대두를 볼 텐데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한론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공부해야 돼요. 자, 일단 보셔야 됩니다. 아예 색깔을 다르게 칠해야겠네요. 여기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좀 전에 배운 청나라의 양모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조선도 우리 청나라랑 지금 일본이 뭔가 서양을 따라서 이렇게 근대화하려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런 선구자들이 누구냐면 박규수,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와 같은 사람인데요. 박규수는 조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박규수 이름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할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제너럴 쇼모노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박규수가 지휘해서 제너럴 쇼먼으로 불태웠다고 했죠? 그 박규수예요. 이 박규수가요, 근데 그 이후에 서양에 직접 가가지고 서양이 아니라 저 청나라에 가가지고 서양 문물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양반 출신인 박규수가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근대화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규수랑 교류를 했던 사람 중에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경석은 뭐냐면 역관, 통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청나라를 드나들면서 통역을 하면서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문물을 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경석에게, 경석이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베스트 프렌드. 그게 누구였냐면 홍기예요, 홍기. 유홍기. 유홍기는요, 의관이에요. 의관은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경석이가 홍기한테 서양 문물에 눈을 떠서 서양 문물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선 내에서도 문호를 개방하자, 서양과 통상을 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돼요. 교과서 98쪽 쪽날개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세계 지리서를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자, 해국도지랑 영환지략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둘 다 그냥 세계 지리를 다룬 책인데요. 해국도지의 이 책의 실제 모습을 보면 세계의 모습을 비교적 큰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경석이 세계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고 이게 서양에 여러 나라들이 있구나. 세계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많고 강한 나라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친구인 이 홍기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세상이 이래.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지금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개국통상론자들의 활동인데요. 이러한 개국통상론의 일종의 선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개국통상론자들인데요. 주로 젊은 양반 집안의 자식들이 많아요. 이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사람들인데요. 김옥균과 박영효, 김윤식은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배울 때 계속 등장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박규순의 집에서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이 공부를 하면서 근대화에 눈을 뜬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96페이지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 96페이지에 보면 재미난 그림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박 교수의 집이에요. 박 교수 집의 사랑방이에요. 손님들 오는 집이죠. 그런데 이 박 교수가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고 좀 연배가 한참 위죠. 이 박 교수가 무슨 책을 보고 있고요. 자, 여기 세 청년이 있는데요. 청년이에요, 청년. 아저씨 아니에요, 청년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세계 지도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종의 지구본 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서양의 어떤 근대화, 이런 것에 눈을 뜬 박 교수가 젊은 양반 엘리트들한테 이 세계의 정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박 교수 뒤에 병풍을 보세요. 세계 지도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물건 보세요. 시계, 서양식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박 교수 사랑방. 박 교수의 집에 훗날 갑신정변을 이끄는 김옥균, 박용호, 서강모, 홍현식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국제 정세와 과학 기술을 다룬 책들을 읽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박 교수의 집에 사랑방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다음 학습지 나머지 부분 볼게요. 젊은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와 서구 문물을 소개를 했고요. 특히 김옥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때 실무 관료로서, 요즘으로 따지면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 개화 개화와 근대화를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정책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개화파라고 하는 무리를 이룹니다. 개화파. 그래서 빈칸에 개화파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1번 문제만 볼게요. 1번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의 그 근대화 운동인데요. 중국은 전통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중체서용이라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추진된 운동은 양무 운동이고요. 중국 청나라는 양무 운동. 일본은 뭐였죠?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었죠. 자, 메이지 유신은 제도 개혁과 근대 문물 수용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봤던 사진이네요. 이 사람들 뭐라 그러죠? 이와쿠라 사절단인데요. 한국사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그냥 자료도 나오고 해서 빈칸 채운 겁니다. 세계사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자, 탐구활동 방금 본 거랑 안 해도 되고요. 문제도 이거 세계사 관련된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4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중인 출신의 통역관으로서 청을 왕래하며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경험한 사람. 해곡도지와 영한지락 같은 세계 지리서를 국내로 들여왔고 문호 개방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석이죠, 경석이. 5번 오경석.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